2030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서울 인구 변화를 보면요.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1년 동안 8.2%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와 30대가 서울에서 100명 중에 8명이 밀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뭐 누군가가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 2030만 보면은 이분들은 지금 서울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뭐 경기권으로 뭐 이동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20과 30에 밀려나가는 그 원인이 좀 달라요. 20대는 가족이 이사를 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는 아직 독립을 못한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가서 저도 같이 가요. 패키지로. 그리고 직업. 이제 20대 분들은 대부분 직업을 얻잖아요. 근데 직업이 이제 서울에서 공부는 하셨는데 뭐 직업을 뭐 경기도라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공대에 나온 분들 이런 분들 막 지방으로도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직업 때문에 이사를 많이 가더라. 근데 30대는 주택과 가족입니다. 이 가족과 이 가족은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새로운 가족, 이제 아내, 남편과 아이 때문에 밀려나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말 그대로 주택에서 전세나 뭐 월세를 사시다가 이제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야 그냥 경기도에 가서 집 사야겠다. 라고 해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직업 때문에 가는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더라. 자, 그리고 이제 월세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보면요. 약 40% 정도의 월세가 지금은 51.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도 2020년도까지는 조금 비슷했는데 21년, 22년 갑자기 올라가죠. 그리고 20년도 8월부터 임대차 3법이 터지면서 이제 전세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세를 올려주기 힘드니까 반전세로 바뀌면서 월세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 통계고요. 2030만 보잖아요. 그러면 2030만 보면은 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를 보면은 61.7% 정도라고 하는데 뭐 이게 계속 더 올라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 입장에서는 결혼도 좀 늦게 하긴 하지만 서울에서 뭔가 산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돈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근데 이 월세도 사실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세도 크게 뭐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제 순수 월세, 준 월세, 준 전세 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기준을 보면은 보증금이 12개월치 미만. 그러니까 보통 보증금을 월세에 10달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에 100 이런 거 있죠. 1000에 100 정도면은 그냥 순수 월세죠. 진짜 찐 월세. 이런 것들은 2011년도에 10% 정도 됐었는데 21년도에는 20%까지 늘었다. 물론 이게 지금 서울 오피스텔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오피스텔이 월세를 많이 사시니까 아파트 월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순수 월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준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이 240개월이니까 20년치죠. 그러니까 얼마라고 해야 돼? 거의 반전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가 한 70%? 근데 이건 약간 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찐 월세가 늘어나고 그냥 뭐 반전세는 조금 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이 240개월치 초과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전세인데 뭐 5억에 30 뭐 이런 거죠. 뭐 5억에 뭐 100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뭐 많지는 않다. 2030은 월세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고용 불안도 사실 문제였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해결됐다고도 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연초에는 고용이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20대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팍 떨어졌죠. 그리고 30대도 많은 타격을 받았죠. 물론 뭐 안 그런 데가 없겠지만 유독 2030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30 입장에서는 그동안 모은 돈도 적고 그리고 월세는 늘어나고 하면서 정말 이중고에 시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 모두 다 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우리 2030 세대는 정말 이 불행한 세대다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요. 2030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상위 20%의 자산이 1억이 늘어날 때 하위 20% 있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봤을 때 똑같은 2030이어도 상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하위권은 3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인데 누구는 1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누구는 300만 원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면 이 300만 원은 거의 그냥 저축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얼마입니까? 지금 9,700만 원씩 지금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 퍼센트를 보면.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슬프게도 증가율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위 20%가 300만 원씩 늘어난 것도 12.8%가 늘어난 거고 상위 20%가 1억씩 번 것도 증가율은 12.8%다. 그러니까 이미 양극화는 일어나 있는 상태고 자산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12%씩 늘어나도 격차가 막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 2030은 증가율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2030 세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뭔가 세금으로 해결하든 뭐든 해결을 해라. 지원을 하든지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뭐 갖은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1억 원 갖게 해줄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랑 나랑 같이 합심해서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겁니다. 뭐냐면 매월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70만 원씩 저축을 해라. 네가.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가 저축을 하면은 우리 형이 10에서 30 정도 지원을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꽁으로 주는 거예요. 꽁으로 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내가 70을 넣어? 야 그럼 네가 30 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넣자. 근데 이게 10년짜리야. 10년? 잠깐만 내가 지금 28인데 그럼 38까지 금 넣어야 되네? 그렇지. 근데 괜찮지 않아? 야 네가 70씩 넣어봐. 그럼 내가 30을 넣어줄게. 그럼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여기다가 연 3.5%의 복리이자까지 주면 어때? 뭐 최대를 말한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뭐 차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취지는 참 좋잖아요. 아니 뭐 매달 뭐 30이든 70이든 계속 넣으면 그러면 그 돈에다가 연 복리로 3.5%씩 이자를 붙여가지고 10년 동안 만기를 하면은 1억이 생기는데 얼마나 좋냐?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생색은 정부가 내죠. 우리 형들이 내는 거고 리스크는 은행이 다 떠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10년은 정말 긴 시간이죠. 지금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10년 뒤에도 계속 올라가 있을지 10년 뒤엔 다시 뭐 내려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이자를 3.5%를 뭐 고정으로 주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거기다가 세금을 지원해가지고 어떤 청년 세대한테 돈을 주는 게 맞는 걸까?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소득층 청년한테는 월세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중위소득의 뭐 60% 이하의 독립한 청년이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조금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소득층 분들만 또 해당이 되고 해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면 최대 20만 원을 12개월치를 지원해 준다. 근데 뭐 중위소득이 194만 원 정도 되니까 60%면은 한 월 120만 원 이하를 버는 독립된 청년이면 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거 없을 것 같다 별로. 거기다가 이제 10년 만기 적금 이게 혹할 수 있는데 중도 해지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10년을 꾸준히 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가 많은 2030 세대 나이대에서 결혼, 뭐 갑자기 뭐 부모님의 퇴직, 진짜 변수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있으면 될까?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정부가 하는 일 없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정부만의 문제일까? 라는 거죠. 2030 세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게 정말 정부 탓이고 남 탓일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요걸 한 게 있어요. 요거 들어놓은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뭐 예상은 한 40만 명 들을까요? 했는데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으면서 요것도 이제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만기로 해가지고 가입을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가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본 이자 뭐 5%에다가 추가로 뭐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 최대 이자를 6% 주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희망적금 들어가지고 야 2년 동안 이자를 6% 준다고? 야 그럼 이거 대박인데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가입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가입하고 나서 2년 만기인데 첫 달에 중도 해지한 사람이 2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었는데 나 이제 앞으로 돈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야 2년? 야 이자 6% 대박인데? 라고 시작하고 첫 달에 해지해. 약 2만 명 정도는 가입하고 한 달도 못 낸 거야.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나 지금 나 카드 리볼빙 막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었던 거지? 내가 50만 원 저축한다는 건 너무 꿈이었구나 했던 애들이 2만 명이나 된다. 사실 뭐 지금 소비 문제가 많은 2030 세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블라인드에서도 가져온 글인데 소비를 어떻게 줄이지? 어떻게 줄여?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졸라매고 졸라매봐도 항상 150은 나온다. 술 몇 번 마시든가 조금만 방심하면 200이야. 그러니까 사실 소비를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주문하고 뭔가를 사고 뭔가 카드를 긁죠. 술도 내가 먹는 거고. 근데 뭔가 이런 소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제3의 인물, 타인의 자아가 나의 돈을 가져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방심하면 200. 그럼 누가 방심한 거냐? 나다.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사실 소비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2030 세대들, 뭐 사실 이걸 하나로 묶는 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해요. 20세부터 39세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일 뿐이지 언어가 단절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이 30%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통계를 내보면요 70.8%가 저는요 뭔가 좀 이렇게 앞으로 뭐 미래를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필요한 거 있고 그냥 저의 만족을 좀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분이 한 7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의 7은 뭔가 미래보다는 현재의 만족과 현재의 어떤 소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뭐죠? 스타벅스는 그냥 이제는 고유명사를 넘어서서 그냥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하면 어떻게 하죠? 커피가 곧 스타벅스예요. 예전에는 커피빈도 있고 뭐 투썸도 있고 막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스타벅스를 가는 거고 스타벅스가 없으면 짜증내 하죠. 야 왜 이 동네는 스타벅스가 없냐? 당연히 20대한테는 선호도가 1위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스타벅스를 갑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저는 친구랑 대화를 하러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수예요. 20% 정도밖에 안 되고 60%가 뭐냐면요. 저는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가 커피를 마시고요. 디저트를 먹으러 가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갑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선호하는 스타벅스는 가면 커피랑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거죠.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스타벅스 가서 대화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스타벅스를 찾아간다. 커피랑 디저트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10,000원이죠. 최소 10,000원이죠. 자, 그러면 스타벅스만 가냐? 아닙니다. 이런 통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올해 마음에 드는 땡땡땡을 발견하고 나서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죠. 바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음식과 디저트가 60%.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스타벅스네 하면 들어가서 저 커피 돌체라떼 하나 하고요. 뭐 디저트 여기 있고 케이크 하나 주세요. 하면서 올려놓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린 다음에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죠.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의류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뭐 오늘 날 잡아서 뭐 어디 쇼핑몰 갔다가 사는 사람들이 42%. 그러니까 계획해서 간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사는 거예요. 지나가다 사는 거. 취미생활 관련 제품. 이거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사죠. 좀 심심한데 하다가 이번 주말에 뭐 하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지르는 분들이 진짜 많다. 공연, 영화, 화장품, 향수, 독특한 경험. 네, 지나가다가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 자, 명품도 사야죠. 명품도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20대는 그래도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 7% 정도 되지만 30대만 돼도 24% 정도가 사고 이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20, 30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가파르다. 롯데백화점에서 플렉스카드 연령대별 회원 비중을 봤더니 20대와 30대가 50%가 넘더라.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은 명품도 많이 사고 스타벅스 가서 디저트랑 커피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일부러 가는 거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가고 옷도 즉흥적으로 사고 취미용품도 즉흥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부정적인 분들도 48% 가까이 되지만 플렉스하는 거 좋은데요라는 분들이 52%나 돼요. 그러니까 플렉스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왜? 70.8%가 만족. 내가 지금 사는 게 만족스럽고 내가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렉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플렉스가 좋은 거냐?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이거 있죠. 자기 만족이 중요합니다가 52.6%. 그리고 댓글로도 정말 많이 달리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즐기는 것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즐겨야지. 왜 나이 먹고 즐기려고 하세요?
그리고 젊을 때 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나이 먹고 여행 가면은 젊을 때 여행의 그 느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젊을 때 여행을 가시면 나이 먹고 여행을 아예 못 가. 그게 문제입니다. 젊을 때 안 가고 조금 잘 모아서 투자하고 하시면은 젊을 때 배낭 메고 한번 유럽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고 싶을 때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젊어서 가는 게 꼭 여행의 본질이냐? 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예 못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즐기면서 살자라는 게 많다 이거죠. 2030 세대들은. 그러면 소비를 뭐에다 했냐? 고가의 명품에 53%, 세계 여행에 30%, 음식, 전자기기, 자동차. 뭔가 다 그냥 인스타네? 이걸 다 합치면 뭐죠? 인스타에다가 돈을 쓴 거죠. 요즘에는 인스타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뭔가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얼마 썼어요? 500만 원 미만이 한 66% 정도 되는데 평균 84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후 840만 원이니까 대충 한 1000만 원 이상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플렉스에 쓰고 있다. 투자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어머 이거 사야 돼 라는 광고들, 그리고 나의 심리 더하기 가성비에서 나심비 해서 뭐 그냥 심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면 잘 산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뭔가 남을 원망하는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기본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시대적인 문화, 어떤 세대적인 문화로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안 먹어도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 물론 20년 전이지만 20년 전에는 스타벅스가 있었나? 있어도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커피숍 가든지 아니면 그냥 자판기에서 뽑아가지고도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더 받아서라도 스타벅스는 가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축 얼마나 해? 라고 막 사람들이 서로 궁금해하고 250 버는데 50 저축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월급 저축 얼마나 해야 돼요? 월급 저축 너무 힘들어요. 뭐 저는 진짜 반도 저축 못하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이 40대가 된 이제 꼰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불만 많은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포기도 안 해. 그러니까 2030 뭐 20대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 불만이 많은 만큼 포기를 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포기는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쓸 건 쓰고 문제는 해결되길 바라는 거는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얘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 뭔가를 포기는 해야 돼. 근데 이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이 자산이 하도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돈은 불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소득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준비도 안 된 은퇴를 하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근로소득은 쓰레기야. 이건 쓰레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근데 소비는 포기 못해. 그러니까 일은 대충 하고 소비는 소비대로 하면서 남는 건 없는데 이거를 불려야 돼. 코인, 주식, 뭐 부동산 뭐든 팡팡팡팡 불려가지고 내 소비보다 더 많이 벌면 돼 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축은 어떤 짓이죠? 저축은 바보 짓이지. 왜? 이거 논리가 있습니다. 금리가 바닥이거든. 자, 금리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2001년도만 해도 금리가 7%였대요 2001년에 금리가 7%였는데 2005년, 11년, 15년 하면서 금리가 계속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정기적금이 뭐 21년도에는 1.6%, 뭐 지금 한 2% 정도 준에 만에 하는데 사실 금리가 대단히 낮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뭐 적금을 들 이유도 없고 굳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막 주식 날아가는 거 보세요. 뭐 애플 사면은 뭐 10배 벌고 뭐 10버거 나오는데 왜 적금을 합니까? 하면서 무조건 투자를 몰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4대 은행의 2030의 적금 신규 가입 구제를 보니까 18년도, 19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쭉쭉쭉쭉 늘어났어요. 저금리여도 올라왔는데 20년도, 21년도 되면서 어떻게 됐죠? 금리가 내려간 영향도 있겠지만 이때 자산 가치가 막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적금을 안 드는 거죠. 왜 적금을 드냐? 그냥 이 돈 다 투자해야지. 그래서
투자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제 뭐 부처빚 맞고 푸틴빚 맞고 뭐 루나 사태 터지고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욕먹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미국인인데 제롬 파월이라고 해서 연준 의장 이 미친 막 하면서 막 본 적도 없는데 막 엄청 욕을 해요. 완전 쌍욕 먹고 계시죠.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욕먹는 분인데 이분 탓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금리 올린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올려? 이런 나쁜 놈이 막 하면서 막 계속 욕 많이 먹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은 2030 세대도 있어요. 이런 좀 사연도 있는데 포기하면 편하더라. 취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아 월급 적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하면서 불평불만을 일삼았는데 몇 년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차피 부자 되기는 틀렸으니까 대충 살자 이렇게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돈에 집착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려고 노력 중이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내 목표다. 이게 약간 그 부처의 가르침과 또 약간 좀 상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착을 버리면 사실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소비와 생활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고 그게 뭐 어찌 보면 뭐 스님의 삶일 수도 있는데 그게 원하는 삶이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버릴수록 인생이 되게 고달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냐?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집값, 물값 비싸가지고 불만이고 내 기준에 집값이 불만인 이유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내 기준으로 보면은 집 짓는 값보다 집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새 집 짓는 데는 얼마 들지도 않는데 집값은 미쳐 날뛰고 있다. 나도 좋은 집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자기 자아 안에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서도 나도 좋은 집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집 살고 싶고 남도 좋은 집 살고 싶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집값은 집 짓는 값도 비싸졌지만 땅값이 많이 비싸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불만이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불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성세대와 소득 격차가 많이 나요. 실제로 지금 2030하고 4050하고 소득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뭐 당연히 연차가 다르니까 많이 나지만 실업률도 보면요. 20대 실업률은 진짜 높습니다. 거의 뭐 20% 가깝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4050은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2030으로 갈수록 직업도 못 얻고 소득도 낮고 저축률도 낮고 근데 자산 격차는 벌어지고 그 자산을 누가 갖고 있나 봤더니 다 40, 50, 60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부자가 되고 우리는 계속 가난해지는데 스타벅스는 포기 못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자산 상승 격차는 더더욱 허탈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로 가버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사면초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남들이 저렇게 쓰는데 내가 어떻게 안 쓸 수가 있냐. 나도 써야죠. 남들만큼은 해야죠 라고 하면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이걸 다 놔버려야 되냐. 그 중에는 2030 중에는 그래도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여기 지금 이 곽지연 달인 이 지금 생활의 달인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그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가지고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자도 받았었거든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뭐 신기하다고. 근데 이분 뭐 제가 뭐 여기서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고 저는 이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월 식비를 8,400원을 썼어요. 월 식비가. 그러면 월 8,400원이면 몇백 원이잖아요. 200-300원 정도잖아요. 200-3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24살이신데 200에서 197만 원을 받아가지고 1억을 모읍니다. 1억.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부업도 하고 막 하셨겠지만.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억을 모아가지고요. 뭐 했냐면 이걸 넣었어. 생애 최초를. 자,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넣었는데 이 당첨이 됐어요. 처음 넣었는데 원트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자치리님 오셨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모은 것도 제가 대단하다고 정말 앞으로 잘 사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청약까지 돼가지고 지금 곱하기가 된 거죠. 뻥튀기가 된 거예요. 자산 뻥튀기가. 많은 분들이 이분이 돈을 모은다고 할 때 저렇게 나는 못 산다. 저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는데 신이 있어서 이분을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청약도 당첨이 됐다.
그래서 기회가 오잖아요. 와도 준비가 안 되면 못 잡아요. 이게 정말 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골프 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인스타에 오늘 뭐 올리지? 나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지? 아, 나 오늘 올릴 거 없네? 그러면 스타벅스 가. 올릴 거 없으면 스타벅스 가가지고 뭐 하죠? 맥북 펴놓고 옆에다가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올려놓고, 아, 내 미래를 위한 설계 중, 뭐 이런 거 올리잖아요. 뭐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뭐 이길 수는 없다 뭐 하면서 막 적어놓으면은 친구들이 막 댓글 달죠. 오늘도 열심히 사는 누구누구 응원해. 그럼 거기다 하트 달고, 아니야, 너가 더 멋지게 살지, 나는 아직도 뭐 햇병아리인걸, 이러고 서로 지금 자기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동안 기회가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스스로 정신을 차리면 분명히 길은 있고, 늦었다? 늦었죠. 근데 더 늦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생각도 하셔야 돼. 이게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빨리 리셋하고 시작을 하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하루라도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정신을 차리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정신 차리면 또 길을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찾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진짜 상황 안 좋다.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지금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요, 떨어진다던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 동네,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시세를 꼭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집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월세. 지금 2030이 지금 어차피 집 못 사니까 전월세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전세는 별로 없고요. 월세는 뭐 올라가고 있고 반전세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동네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뭐 요즘에 뭐 아주 고가의 집에서는 뭐 전세값 4억 올려달래요 하면서 뭐 잔인한 8월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 만기 다가오는데 어쩌죠? 라는 곳들도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안쪽에서는 원룸 오피스텔도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전세도 지금 웬만해서는 원룸도 다 2억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세 전세가 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소비도 하고 있고 저축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앞으로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사실 답이 안 나오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지, 답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갈 것이냐의 선택지가 있다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몇 명이라도 1번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빨리 시작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저 때만 해도,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소득을 높이는 데 시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 아주 좋은 곳이어가지고 가파르게 월급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직장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직장이 그런 곳이 아니라면은 부업이나 창업이나 사업을 해서 추가 수입을 늘리는데, 그러니까 소득을 내 스스로 만드는 데다가 시간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소득이 많아야지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냥 지금 버는 거에서 70% 저축하는 거, 이거를 올해 남은 반년의 목표로 세워보는 건 어떨까?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축해. 저축 70% 해라. 이거보다 더 심플한, 그리고 달성 가능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70%를 저축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 반문하는 분이 있다면은 너무 간단한 얘기죠. 뭐죠? 30%로 생활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산수잖아요. 70% 저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30%만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수학도 아니죠. 이건 산수죠. 그러니까 내가 200 벌면은 2 곱하기 3에서 60만 원. 60만 원으로 살고 나머지 140을 저축하면 되는 거죠. 산수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죠. 이 세 가지입니다. 헐, 저 30%로 살려고 했더니 이런 집밖에 못 사는데요. 여기 어떻게 살죠? 저는 지금 20대 여성인데요. 근데 여기는 너무 위험하고요. 여긴 조금 좀 사람 살 곳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뭐 20대 남자입니다. 나름 그래도 월급이 300이 넘어가는데 반지하에서 살으라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시원에 살으라고요? 뭐 이거 먹으라고? 아니, 제가 30%로 살아보려니까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 핸드폰을 못 바꾸는데, 뭐 여행을 못 가는데, 옷을 못 사겠는데요. 30%로 살려니까.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옷을 계속 입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 음식을 해서 먹으라고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해요? 라면서 반문한다.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핵심은 저축을 하려면 포기를 해야 되고, 포기를 하는 거에서부터 부자 되는 길, 투자의 길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놔야 돼요. 놔야지만 답이 보인다. 안 놓고 불만만 생긴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좀 그러라고. 좀 그런 데 살고,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입으면서 좀 고생 좀 하자고. 왜? 현실은 인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내가 진짜 리얼 삶을 사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현실은 고통이고 현실은 고생이다. 그러니까 좀 그러고 살면서 기회를 잡아보자. 그래야지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